중앙선관위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후원금 사용과 관련해 종래 범위에서 벗어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뒤 최종 문구를 다듬어 내용을 곧 발표합니다. 전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일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 등 3명 외에 공범 2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모 씨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수백 개의 메시지와 기사들을 보냈지만 김 의원은 메시지를 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김 씨를 안희정 전 충남지사 측에게 소개했다고 밝힌 가운데 JTBC가 이와 관련한 충남도청 내부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김 의원 측이 안전지사 측에게 드루킹을 연결시켜준 정황과 김 씨가 이끄는 단체가 어떻게 인터넷에서 여론 조작을 일삼았는지 상세하게 설명돼 있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선체조사위원회가 조타기 신호를 전달하는 핵심 부품인 밸브에 이상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사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복원력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배 평형수 탱크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 등 6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합동 연결식이 열렸습니다. 일반인 희생자의 연결식도 4년 만에 치러졌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어젯밤 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업무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해 오히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회사 측은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배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 횡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 해양안전관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사업 추진 3년이 지나도록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4년이 지났지만 이를 기억하기 위한 각종 사업들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은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인물이 중심에 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오늘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희들이 입수한 공문을 포함해서 오늘 이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는 날, 4년 전 참사 당시와 1년 전 세월호가 무트러 올라왔을 때 각각 장기간 현장에서 머물면서 취재했던 서복현 기자와 이상엽 기자가 세월호 앞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김기식 금감원장의 운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중앙선관위가 조금 전에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서 이것은 종래의 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김 원장의 거취 문제가 지금 다시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중앙선관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결론부터 좀 알려주실까요? 예, 아직 중앙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일부 위법성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보낸 질의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남은 후원금을 소속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 그리고 피감 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또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간 행위, 또 해외 출장을 가서 관광을 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오늘 전체 회의는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7시 반쯤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히 국회의원이 임기 말 남은 후원금을 이 소속단체에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는 아직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자 다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러면 중앙선관위가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금 너댓까지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중에서 확인된 것만 좀 얘기를 좀 해줄까요?
예,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린 것은 맞고 그 문장을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 와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조금 전 한 1, 2분 전쯤에 이 남은 후원금으로 국회의원 임기 말에 이 소속 단체, 자기가 소속돼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내거나 또는 이 보좌진들 퇴직금으로 쓴 행위가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관위도 마땅히 부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법성으로 판단됐을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과 또 남은 돈으로 임기 말에 보좌진에게 퇴직금조로 준 행위, 이것이 종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4시부터 시작해서 4시간 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저녁 식사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언제쯤 최종 결론을 공표할 예정입니까? 예, 오늘 전체 회의는 7시 반에 마무리가 됐는데 이때 선관위원장이 밖으로 나오면서 결론을 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최종 이 답변서 문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취재 결과에 따르면은 8시 반쯤에는 이 최종 보도 자료를 언론에 배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청와대에는 답변서가 보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이 보도 자료가 나오는 즉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선관위 유권 해석은 청와대 질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이 다 나오는 그런 거죠? 예,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7시 반에 회의가 끝났는데 아직까지도 문구를 정리하는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이 답변서를 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 김기식 금감원장의 거취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단순히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와 그 자료들을 자세하게 정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이게 혹시 그 답변이 가능할까 모르겠는데 위법성이 있다라는 정도로 표현이 나오면 위법하다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석의 차이가 또 발생을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 쪽에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내놓을까요? 아니면 그냥 위법성이 의심된다는 정도로 내놓을까요? 현재까지 취재된 내용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까? 예, 선관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을 정확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예. 예,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방금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이나 지금 같은 법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의 구성원으로서 당의 단체의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은 특별 회비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제113조에 위반된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예. 자, 이 법에 문장을 봤을 때 방금 위반된다라고 전해드린 것처럼 법에 위반된다고 딱 찍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이서준 기자가 방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금 좀 들여다보고요. 전체 길이가 깁니까? 지금 A4 용지 2장 분량인데요. 제가 간단하게 봤을 때 끝 서술어가 위반됨이라는 문장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위반되지 아니함이라는 문장도 있지만 일단 2가지 이상은 위반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2가지 위반됨이라고 나온 것을 다시 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괜찮습니다. 일단은 보면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지출 적법 여부 등에 대한 질의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된다고 했는데요. 제가 처음 전달해드린 것처럼 국회의원이 남은 후원금, 이 정치자금을 어떻게 지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자신의 소속단체에 이 후원금으로 기부를 한 행위 등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라고 적었고 그리고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이 후원금을 낸 행위 역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보좌 직원들에게 이 퇴직금조로 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애초에 알려진 것과 지금 다른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셀프 예, 후원과 그렇습니다. 퇴직금조를 준 것에 대해서 위법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처음에 전해드렸는데 그건 지금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퇴직금조로 준 것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른바 셀프 후원에 대해서는 위법하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서준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또 그리고 다른- 또 이 예. 피감 기관 등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불법 정치자금인지 아닌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고 예. 이러한 행위 등이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사실상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예. 자, 이서준 기자 이렇게 하죠. 지금 받은 것을 예.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청와대 연결해서 네. 고석승 기자로부터 청와대 분위기 좀 들은 다음에 금감위도 저희가 지금 그 중계팀이 나가 있는데 금감원은 저희가 조금 있다가 청와대 반응이나 또 다른 내용까지 전해드린 다음에 상황이 되면 연결하도록 하고 일단 좀 정리 좀 하고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좀 연결을 하겠습니다. 청와대 연결하죠. 고석승 기자 나와 있죠. 지금 중앙선관위의 이른바 유권 해석을 맡긴 뒤에 여기서 위법성이 있다라는 것이 나오면 임명 문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애초의 입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상황으로 봐선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 공식적으로 이 선관위의 입장이 결론이 이 청와대로 이 전달이 됐는지 조금 전에 전달이 그런 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이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또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역시 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중앙선관위의 입장이 나오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서 선관위 결과를 받더라도 어떻게 조처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비서실장도 현재 자리에 없는 상황이라 입장이 바로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핵심 관계자가 다시 입장을 냈는데요. 이 선관위 결과를 조금 더 분석한 이후에 문자 메시지로 우선 입장을 낼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다는 추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지금 중앙선관위의 최종 결론은 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전해드린 대로 주로 이제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서는 이것이 분명히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위법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늦어도 내일은 청와대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는데 지금 고석승 기자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문자 메시지로라도 오늘 밤중에라도 입장을 내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 선관위의 이 결론 내용을 일단 청와대에서도 분석을 해본 뒤에 관련 입장을 오늘 낼지 아니면 내일 낼지에 대해서도 이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예. 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고 내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한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만 가지고도 해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사퇴를 종용할 것인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는 입장이라니까 조금 더 청와대 입장을 그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와대는 2부에라도 다시 연결해서 저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이서준 기자가 아직 그 중앙선관위에 남아 있습니까? 예, 이서준 기자가 아마 그 보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느라고 카메라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결론을 모두 좀 집대성을 해서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빨리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원 출신 김모 씨 등의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공범 2명을 추가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필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올해 3월에만 김경수 민주당 의원에게 115개 메시지와 기사 3천여 개를 보낸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의원이 해당 메시지를 읽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일명 드루킹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텔레그램 온라인 메신저의 비밀 대화방으로 김경수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는 115개라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지난 3월 18일 동안 보낸 비밀 메시지 115개에는 인터넷 기사 주소 3천여 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언론 보도 댓글과 관련한 자신의 활동을 김 의원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 메시지를 하나도 읽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드루킹 김 씨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냈던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최근까지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가 아닌 일반 메시지도 김 의원에게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김 의원이 확인한 메시지는 32건이었고 마지막 확인 시점은 지난 1월 22일이었습니다. 메시지 대부분은 김 씨가 열었던 행사 관련 사진 등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차례 고맙다는 답변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전에 했던 댓글 활동이 불법적인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전에도 김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보냈다면 어떤 내용인지 추가로 확인 중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수 의원이 오늘 2차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대선 전에 드루킹의 출판사에 간 적이 있고 대선 이후에 인사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전달한 적도 있지만 댓글 조작 의혹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계속 반협박을 해오는 통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이를 알리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김경수 의원이 다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댓글 조작 연루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두 번째입니다. 김 의원은 드루킹과 경공모 사람들이 2016년 중반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며 의원실로 자신을 찾아왔고 이후 드루킹의 출판사에 간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안 되면 사무실을 방문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가을쯤에 파주에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경공모 전체가 문 후보 지지자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고 드루킹이 보내온 텔레그램 메시지는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채 지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선 이후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후보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이를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대형 로펌에 계시기도 하고 전달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그 이력서를 전달을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에 대해선 해당 변호사를 직접 만나 인사 검증을 했으나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부적합 결론이 나자 그때부터 드루킹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반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청와대에 이 같은 사실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는 좀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그 이후에 돌아간 뒤에 제가 민정수석실에 민정비서관실로 이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드루킹과 관련해 직접 조사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연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김모 씨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소개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안 전 지사는 작년 말에 김 의원 측에 드루킹을 소개받고 올 초 경공모 회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충남도청 공문에는 김경수 의원 측이 안 전 지사에게 해당 모임을 연결해준 정황과 함께 경공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소개돼 있었습니다. 윤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서울 내 한 대학에서 진행한 강연 영상입니다. 안 전 지사 옆에 앉아있는 드루킹 김모 씨가 눈에 띕니다. 강연은 김 씨가 이끄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이 충남도청에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충남도청 공문입니다. 해당 특강 요청 경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김경수 국회의원의 이름이 눈에 띕니다. 강연 요청이 김 의원과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충남도청 비서실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민주주의 강국 진보의 미래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경공모의 실체도 잘 나타납니다.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모임은 공개된 카페 회원이 2,137명, 내부 비밀 조직원은 526명에 달합니다. 자신들의 온라인 세력도 과시합니다. 특히 자신들의 댓글 활동에 대해 문구 로소리 등 극렬 지지자들과는 별개라며 조직적 댓글 활동을 소개합니다. 대선 기간 동안 하루 700건 이상 댓글을 달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갖췄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들이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대대적인 네거티브 공격을 했다고도 내세웁니다. 지난해 민주당 경선 당시엔 이재명 후보 지지자를 견제해 안희정 후보가 2위가 될 수 있었다고도 강조합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예, 저희 취재진은 드루킹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의도로 정치권을 두루 접촉해왔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드루킹이 만든 카페에서 활동했던 한 회원은 드루킹의 주장이 황당하고 해괴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드루킹이란 아이디를 사용하는 김모 씨가 만든 인터넷 카페 경공모입니다. 소액주주 운동이 핵심 목표였습니다. 이곳에서 회원으로 활동했던 A씨는 김 씨가 당초 원했던 자리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게 정치인을 접촉하게 됐냐 이러면 소액주주 운동을 해서 이렇게 대기업을 인수하고 싶어 했어요. 국민연금과 해외 대자본을 동원하는 것이었어요. 본래 처음 목표는 국민연금 이사장이었어요. A씨에 따르면 김 씨는 카페 채팅을 통해 이런 구상을 회원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현실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김 씨의 목표가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A씨는 김 씨가 믿는 일본 침몰설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는데 내용이 황당하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대침몰과 피난민들을 모아서 일단 개성공단에 먼저 이렇게 안착을 하고 남북한 정권에 다 줄을 대 갖고는 개성공단을 홍콩처럼 특별구역으로 하지만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는 김경수 의원과 청와대 인사들이 특정 종교 집단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A씨는 주장했습니다. 김경수 의원 측은 김 씨가 종교 집단을 언급하며 악의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방금 보도해드린 문건을 보면 드루킹 김모 씨가 이끄는 모임, 이른바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결국 김 씨와 그 모임이 왜 비밀스럽게 댓글들을 조작했는지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박소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문건을 보면 드루킹 김 씨가 댓글 조작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였다, 이런 얘기인데 우선 그건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 문건을 보면요, 앞서 보도해드린 것처럼 드루킹은 지난해 민주당 경선과 대선 때 자신들이 온라인 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수사로 밝혀진 거는 이들이 매크로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올해 1월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기사의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맞서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모니터 요원 매뉴얼에 따르면 이보다 더 훨씬 많은 기사에 이들이 이른바 작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방금 보도에서 보면 조직의 그 규모도 꽤 큽니다. 댓글 작업에도 상당히 경비가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문건에서 밝힌 이들의 한 해 운영비만 11억 원에 달합니다. 11억 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이들의 사무실 임대료만 한 달에 400만 원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만 4-5명에 있습니다. 한 달 경비만 1,0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공모 측은 후원금을 받지 않고 강의 수입과 물품 판매 수익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 실제 온라인에선 샴푸와 주방용품을 판매했던 것이 확인했지만 운영비를 충당하기에는 규모가 작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수사의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경공모 운영은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혼자 한 겁니까? 저희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요, 지난 1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강연에 티타임이 있었습니다. 예. 이 자리에 드루킹 김 씨 외에 3명이 참석했습니다. 모두 변호사입니다. 그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오사카 총영사관으로 추천됐다가 부인했던 도모 변호사도 이 명단에 있었습니다. 예. 윤모 변호사는 현재 구속된 김 씨의 그 법적인 조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모 변호사는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도 변호사와 윤 변호사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 대부분 변호사들이 많은 모양이군요. 근데 그 문건에는 구체적인 댓글 활동도 나옵니까? 네, 문건에 따르면요, 대선 때 하루에 700건에 달하는 댓글을 작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또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갖춰져 있어 그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구속된 3명 외에 댓글 조작에 관여한 공범이 또 있습니까? 경찰에 따르면요, 그 김 씨 등 구속된 피의자 3명 외에 공범이 2명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2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드루킹 측도 이런 활동을 문제로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경공모를 설명하는 문건인데 열린 카페 회원이 2천여 명, 숨은 카페 회원이 500여 명입니다. 숨은 카페 회원이 되려면 이념 심사에도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승급된 일부 회원들이 매뉴얼에 따라 산채라고 불리는 사무실에서 보안 USB를 받은 뒤 댓글 작업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질적인 비밀 카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9년간의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9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요, 댓글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4년, 바로 오늘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아직 미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미수습자를 찾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온갖 방해가 있었고 이제 세월호는 바로 세워져서 마지막 수색과 원인 규명 작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배가 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이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일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먼저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신항을 연결하겠습니다. 예, 지금 목포신항에는 참사 직후 팽목항과 진도 앞바다에서 3개월 동안 구조 상황 등을 취재한 서복현 기자, 그리고 작년에 선체 인양 이후에 목포 현장을 7개월 넘게 지켰던 이상엽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두 기자와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복현 기자, 뒤로 보이는 게 세월호 선체입니다. 4주기를 맞은 오늘도 배를 똑바로 세우는 직립 작업을 진행했다면서요? 네, 세월호엔 수직빔 3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빔을 점검하는 작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작업은 오후 6시쯤 끝이 났고요. 내일 오전 8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세월호 직립 작업은 참사 원인 규명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예, 서복현 기자가 지금 있는 곳이 목포신항 바로 배 앞이잖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취재했던 곳은 팽목항이었습니다. 진도에. 오늘 팽목항도 다녀왔다고 들었는데 많은 추모객들이 찾았다면서요? 네, 제가 취재했을 당시 팽목항은 수색팀이 사고 현장으로 가는 길목이자 실종자 가족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은 추모 공간이 됐습니다. 팽목항에도 분향소가 있는데요. 오늘 참사 4주기를 맞아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방명록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글들로 채워졌습니다. 예. 자, 옆에 이상엽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인양과 함께 특히 미수습자 수색 과정을 가까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봤습니다. 누구보다 이제 가족들 심정이 간절할 텐데 미수습자 수색도 추가로 이루어질 전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미수습자 가족은 수색을 멈춰달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선체 내부 수색은 일단 끝이 났고 이후엔 배 안에서 걷어낸 진흙 등에서 유해를 찾는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추가로 미수습자 유해 3점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기존 미수습자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수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은 기관실 등인데 배를 똑바로 세우면 이곳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똑바로 세우게 되면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한 선체 조사도 함께 진행될 텐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특히 배 왼쪽, 그러니까 좌현에 관심이 많이 간다고요? 네, 사고 당시 배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왼쪽으로 기울었고 그대로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배가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인양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번도 배 왼쪽을 보지 못했습니다. 최근 외부 충격으로 배가 침몰했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선체 좌현은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방금 전해드린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자들이 현장에 내려가서 따로 취재한 내용도 있죠. 서복현 기자, 이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근 선체조사위가 원인 규명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찾아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배 방향타를 조절하는 밸브와 평형수 탱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은 이한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에서 떼어낸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부품입니다. 구멍을 뚫자 검은색 폐유가 쏟아져 나옵니다. 내부엔 기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조타실에서 배 운전대 역할을 하는 조타기를 돌리면 이 신호를 배 뒷부분 방향타에 전달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2달 전 선체조사위는 이 밸브를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됐습니다. 방향타를 움직일 때를 빼고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할 밸브가 반쯤 열린 상태였던 겁니다. 밸브가 열려 있으면 조타기에서 보낸 신호가 방향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방향 조절이 안 돼 배가 한쪽으로 꺾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고착이 돼서 유압을 흐르게 하면 한순간에 35도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앞서 대법원은 2015년 세월호 선원들 재판에서 솔레노이드 밸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야 조사가 이뤄지기 시작한 겁니다. 또 그동안 침몰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평형수 탱크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진흙과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 인양 뒤에도 오랜 기간 진입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참사 당시 규정보다 평형수를 적게 실어 복원력이 약화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번 탱크 공기 배출구로 평형수가 빠져나가 침몰이 빨라졌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배가 바로 서고 기관실 진입이 가능하면 참사 원인 규명 작업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네,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진상규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조사를 못한 곳이 바로 기관실 등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실의 경우 배 가장 밑부분에 있는데 엔진 같은 장비가 위험하게 얽혀 있어 진입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네, 기관실 등을 조사하려면 먼저 배를 똑바로 세우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곳 목포 신항에선 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작업 현장 바로 앞까지 가봤습니다. 이어서 연지환 기자입니다. 찢어져 망가지고 녹슬었습니다. 4년 전 승객들이 탈출하던 창문은 배가 기울어진 그때 모습 그대로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배는 이제 직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 바닥 부분에 커다란 기둥들이 보입니다. 직립 과정에서 선체를 지탱하기 위한 수직 지지대입니다. 작업을 맡은 업체는 유가족을 배려해 지지대를 모두 노란색으로 칠했습니다. 30m에 이르는 기둥들이 배 바닥에 모두 33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체 반대쪽에도 역시 노란색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던 배 안쪽을 보겠습니다. 배 안쪽에는 시뻘겋게 녹슬거나 불에 탄 것처럼 시꺼멓습니다. 거뭇거뭇한 쇳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에서 3년, 무트로 올라와 1년을 보내는 동안 세월호는 삭고 약해졌습니다. 저런 기둥들 없이는 균형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배를 들어올릴 1만 톤급 해상 크레인은 이달 말 도착합니다. 66개의 와이어를 이 지지대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배를 공중으로 살짝 들어 조심스럽게 회전시킵니다. 균형이 맞지 않으면 약해진 선체는 뒤틀리고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배 밑에 깔 지지대를 빨리 설치하고 선체를 내리면 직립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제 오른쪽 위, 그동안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세월호의 기관실이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곳에서 침몰 원인을 밝힐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배가 바로 선 뒤에 아직 돌아오지 않은 5명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 서복현 기자, 이상엽 기자 수고했습니다. 저희는 참사 당시에 아이들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영상들을 바다로부터 온 편지란 제목으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모두 8번의 편지가 세상에 전해졌고 그때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함께 오열하셨습니다. 이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썼지만 붙일 수 없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그 편지글을 오선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순범아, 금쪽 같은 내 새끼. 살포시 뒤에 와서 허그를 해주던 그때 그 느낌. 잘 지내고 잘 버티고 있지? 모두가 널 사랑하고 있거든. 4년 전 오늘 바다 앞에서 아이들 이름을 목 놓아 외쳤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아이들은 끝내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했던 이런 미안함. 얼마나 무서웠고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다시 볼 수 없는 아이들에게
110명의 부모들은 하고 싶은 말을 손편지에 눌러 담았습니다. 이제 더 울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하고 엄마가 너무 슬퍼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희망을 갖고 싶다고. 아이가 떠나간 이유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꼭 끝까지 밝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 편지를 쓰고 있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이 피는 이맘때쯤이면 그리움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오늘도 붙일 수 없는 편지를 다시 씁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하고 늘 큰 선물이었으며 행복이었단다. 행복했어 세희야. 딸과 같이 요가한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지. 모든 걸 너와 나의 끈으로 잇고 싶다. JTBC 오선민입니다. 뒷일을 부탁한다. 2016년에 세상을 떠난 김관홍 잠수사, 그가 남긴 말입니다. 세월호 구조작업 이후에 많은 고초를 겪어야만 했던 그가 남긴 이 부탁대로 그렇게 뒷일을 맡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내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What caused the ferry to sink is still unknown. 4년이 지났지만 그날이 아직 또렷합니다. 외국인 감독은 지금도 카메라를 들고 바다로 나섭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찾기 위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There's still an investigation happening. There's still many things going on. 참사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던 잠수사.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동료들과 3달을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검은 물에서 건져낸 292명보다 아직 찾지 못한 한 명의 아이, 혁규군이 눈에 밟힙니다. 5살 먹은 개를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지금도 간절하죠. 그런 거. 작은 교회의 목사는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어 2년 가까이 4.16 합창단 피아노 반주를 자청했습니다. 위로할 말재주도 없고 큰 선물을 해주지 못하지만 음악 한 곡을 꼭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지난 주말 추모 행사 내내 목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가족분들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노래를 충분히 좀 밑에서 돕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사람 모두 그동안 저마다 방식으로 세월호를 기억하고 위로하고 또 행동했습니다. 눈앞 현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들었고 It was incredibly sad to see the families on the harbor side kind of shouting and asking for people to help.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이 할 거를 민간 잠수사들이 진짜 거의 다 해줬는데 그거를 뭐 책임자라고 해서 이렇게 기소를 시키고 하는 게 그래도 행동하는 걸 멈출 수 없습니다. 온전한 진상규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계속해서 오늘도 부르려고 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지금 들으신 사이렌은 오늘 오후 3시에 안산시 전역에 울려 퍼진 소리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렸습니다. 합동 연결식에 모인 6천여 명은 물론이고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던 대학생, 인근의 소방관 등도 모두 고개를 숙이고 참사의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아이들의 영정과 위패 앞에서 부모들은 오열했고 일부 유가족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인천에서는 일반인 희생자 43명 중에 4년 전 진행하지 못한 11명의 연결식도 치러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친동생인 박근령 씨가 1심 선고에 불복한다면서 대신 항소한 데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1심 선고 이후에 검찰이 이미 항소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뜻과 상관없이 항소심은 열릴 예정이지만 1심에 이어서 2심 재판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서
두 가지의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김기식 원장이 조금 전에 중앙선관위의 발표가 나온 직후에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취재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8시 40분에 지금 한 4분밖에 남진 않았는데요. 청와대에서 김기식 원장과 관련한 브리핑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선관위를 좀 연결해서 이서준 기자가 선관위에서 내놓은 최종 결론을 다 정리를 했는데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 소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자, 정확히 위법이다, 법에 위반된다라고 밝힌 점 가장 먼저 어떤 행위였습니까? 예, 바로 의원 시절 정치 후원금 중 남은 돈 중 이 일부를 자신이 속한 단체에 특별 회비 등 명목으로 종전 범위에 벗어나 금전을 제공한 것, 이렇게 이에 대해서 위법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거는 김기식 원장이 자신이 속한 더 좋은 미래라는 단체에 5천만 원을 기부한 행위, 이걸 위법 소지가 있다라고 결론을 낸 겁니다. 자, 그럼 당초에 문제가 됐던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 이것은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을 받은 것에 해당할 소지는 있지만 이게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는지 위법성 여부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다만 국회의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청와대가 위법 소지가 없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김 원장 거치의 전제 조건을 내건 부분을 의식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또 나머지 내용, 그러니까 후원금으로 보좌진에 퇴직금을 준 것이라든가 여행에 인턴을 동행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일단 퇴직금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또 인턴 동행에 대해서도 사적 용도나 부정한 용도로 국회 예산으로 출장을 간 게 아니라면은 이 인턴 직원을 대동한 것만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예. 자, 청와대에 다 전달이 됐겠죠. 청와대가 잠시 후에 8시 40분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저희들이 청와대에서 내용이 다 나오면 정리해서 2부에서 곧바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전에 제가 잠깐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속보에 따르면 김기식 금감원장은 조금 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이서준 기자는 들어가도 됩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경찰이 오늘 이른바 물컵 사건 당시에 피해자로 알려진 광고 대행업체 직원들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재벌의 갑질 논란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커지는 점을 감안해서 곧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해서 특수 폭행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16일 문제가 된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 대행업체 직원은 8명입니다. 이 중 피해자 1명을 포함한 일부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는 실제 폭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유리 재질로 알려진 물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면 특수 폭행 혐의도 적용 가능합니다. 특수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폭행 혐의와 다릅니다. 앞서 광고업체 측 직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조 전무가 사람을 향해 음료병을 던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주말 경찰 조사를 받은 대한항공 측 직원들은 조 전무가 유리컵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를 쓸어버리면서 종이컵에 담긴 음료가 광고 대행업체 직원에게 튀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회의실엔 CCTV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가 끝나면 조 전무를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 전무에 대한 고발건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이송해 경찰 수사를 지휘하도록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조현민 전무는 어제 대한항공 사내에 이메일로 사과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광고 대행사 직원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회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해명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업무에 대한 열정에서 그랬다는 변명은 담았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처음에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계속 악화되자 뒤늦게 조 전무에 대해서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어젯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사과문입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법적인 책임을 다하고 사회적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알맹이가 없는 사과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과문엔 물벼락, 막말 등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느라 그랬다는 변명이 담겼습니다. 나아가 공개 사과나 사퇴 등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없는 사과문을 내놓은 것과는 다르게 법적 대응은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국하자마자 경찰 조사를 대비해 변호사부터 선임했습니다. 사과문 역시 변호사 검토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항공 측은 오늘 오전까지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조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엔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대기 발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무가 6년 동안 불법으로 한진그룹 계열사인 진에어의 등기 임원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외국인이 항공사 등기 임원이 되는 것은 명백한 항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 사유도 됩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를 파악한 국토교통부는 소급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진에어가 2016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한 임원 변동 내역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이름인 조 에밀리 리로 등기 임원인 사내이사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 전무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 임원을 지냈습니다. 항공법 9조와 1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항공사는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무려 6년간 등기 임원을 지냈는데도 국토부는 불법으로 등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2016년 말에야 항공사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주무부처가 6년간 명백한 불법을 방치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처벌 여부와 관련해 국토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과거 일을 소급해 처벌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재벌 3세의 일탈을 넘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고 있죠. 대한항공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국가명을 사용하는 대표 항공사입니다. 그만큼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물적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 재벌 3세들이 줄줄이 젊은 나이에 대표가 되고 연이어 갑질을 해서 파문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법적 처벌을 받아도 슬그머니 복귀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올해 1월 문을 연 인천공항 제2터미널입니다. 공사비만 4조 3천억 원이 들어간 최첨단 건물인데 사실상 대한항공이 독점으로 쓰고 있습니다. 많은 항공사가 입주를 희망했지만 대한항공에 단독 배정되면서 특혜 의혹도 일었습니다. 또 대한항공에는 공공자산인 운항권이 배분되고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원칙적으로 국적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조양호 총수 일가에 이은 대한항공의 2대 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감이 필요하지만 실상은 일반 기업보다 더 사유물처럼 경영한다는 지적입니다. 총수 일가들의 자녀들은 경영 능력을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채 줄줄이 고위 임원이 됐고 연이어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입사 10년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작은 딸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역시 2013년 국내 최연소 대기업 임원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큰딸인 조연아 카로텔 사장은 승무원 폭행으로 유죄가 확정된 상황에서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선 한진그룹 3남매의 경영 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이런 행태에 여론은 더욱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이번 갑질 파문 관련 청원만 나흘 만에 약 400건이 쏟아졌습니다. 노조도 조현민 전무의 사퇴와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대한항공의 이름을 바꾸고 태극 마크를 박탈하라. 청와대에 쏟아진 청원 400건 중 대부분은 이런 내용입니다. 땅콩 회항, 갑질 파문으로 해외에서도 망신당한 대한항공이 더 이상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현민 전무의 이메일 사과 후 비난 여론은 오히려 더 끌어올랐습니다. 대한항공 총수 자녀인 조 전무가 미국 국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대한항공 임직원 2만여 명은 속이 탑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직원이 조 전무의 갑질 행동 때문에 대신 비난받아야 하냐는 겁니다. 조 전무가 즉각 사퇴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세계 노조가 공동 성명까지 냈습니다. 회사 이름을 계속 쓰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호소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새 노조가 한 목소리를 낸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총수 일가의 행태에 대한 분노와 회사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JTBC 구희령입니다.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김기식 금감원장의 의혹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러자 김기식 원장도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에서는 그 사표를 수리한다라는 내용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청와대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일부에서 연결했을 때는 청와대가 선관위 입장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냈는데 넘어온 입장이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시죠. 다른 얘기들이 있다면. 선관위가 일부 사안에 대해서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자 30분 만에 김 원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도 입장 표명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조금 전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실을 들러서 입장을 냈는데요. 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내일 중으로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 혹시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장을 밝힌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기자들이 이 후원금 부분, 이 기부 행위 부분에 대해서 민정 라인에서 왜 이것은 따로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자 이 검증 당시에 후원금 부분은 이 검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다라고 고위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곧바로 금융감독원을 연결하겠습니다. 결국 사의를 김 원장이 표했는데 선관위가 의원 임기 만료 전 5천만 원 후원금을 받은 것과 피감기관 후원으로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서 위법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곧바로 금감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나와 있죠. 앞서 선관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김 원장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퇴근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이주찬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김 원장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밝힌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8시 30분 금감원은 감사원이 김 원장의 사의를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퇴근한 상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김기식 원장은 오후 6시 50분쯤 금감원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이미 퇴근한 상태입니다. 취재진이 이곳 1층 로비에서 퇴근하면서의 어떤 거취를 물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를 피하려고 지하로 주차장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원장은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후 3시에는 저축은행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공식 일정으로는 3번째입니다. 자, 공식 일정을 쭉 그대로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나 아니면 금감원 측이 오후까지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 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그 전과 후에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거취를 묻는 질문에 엷은 미소를 지은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오후 저축은행 중앙은행장과 자산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 CEO들과 만나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20%가 넘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은행들의 존재 이유가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하는 등 강한 업무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에선 김 원장이 사퇴하는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당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전임 최흥식 원장이 불명예 퇴진한 데 이어 김 원장이 취임 2주 만에 물러나게 되자 직원들도 계속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예, 이주찬 기자가 금감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만민중앙교회 지도자 이재록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씨의 측근으로 불리던 교회 부목사가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부목사는 경찰에 나가기 전 이 교회 문제점을 폭로하는 양심 선언이란 제목의 음성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남겼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만민중앙교회 부목사 A씨가 지난주 금요일 사표를 낸 뒤 오늘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양심 선언이란 제목으로 교회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음성 메시지를 신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전에 그 가면을 벗고 신앙 안에서 신앙의 양심 고백을 이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눈 뜨세요. 귀 여세요. 그동안 교회 내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육체를 행하고 있고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믿음의 분량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 지금부터라도 이재록 씨가 아닌 성경을 믿으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행동이었는지, 그게 과연 옳은 행동이었는지. 부목사에 이어 교회의 다른 고위 직원도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직원은 교회를 떠나기 전 신도들에게 남긴 글에서 그동안 성폭행 문제를 알고도 외면해왔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회 측은 일부 목사와 교인의 일탈일 뿐이라며 신도들에게 이들과 접촉하지 말라고 공지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소환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네, 만민교회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이 씨가 하나님이 성관계를 하라고 했다며 자신들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경찰에 출석한 이 씨의 측근 부목사는 이런 말이 다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들은 이 씨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 측근인 여성 목사가 이 씨에게 계시를 전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도착했더니 테이프를 들어주더라고요. 너는 여자를 취해도 된다라는 그런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재록 씨의 측근으로 꼽히는 부목사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 신도들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런 계시가 대부분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시는 틀립니다. 받는 계시는 반도 맞지 않습니다. 점장이고 반은 맞습니다. 그렇게 가면 갈수록 계시는 맞는 것이 아니라 더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시라면서 신도들을 속이는 일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개하세요. 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서 그리고 그 입술로 계시를 받는다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당 여성 목사는 성관계하라는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서울 서초동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대법원이 사실을 오해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사랑의 교회 신도 8명은 2015년 오정현 담임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목사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986년 미국 장로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던 오정현 목사는 국내 교단에 가입하기 위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편입학했는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목사 자격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과정의 경우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 시험에 합격한 뒤 1년 이상 교회에서 일하고 목사 고시에도 합격해야 합니다. 다른 교단에서 온 목사는 신학교에 편목 과정으로 입학해 2년 이상 수업을 듣고 강도사 고시에만 합격하면 됩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미국에서 안수를 받은 오 목사가 편목 과정으로 입학했고 이후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오 목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 목사가 편목이 아닌 일반 과정으로 입학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목사 고시에도 합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 목사가 총신대에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고 스스로도 일반 편입 자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총신대가 편목 과정을 인정한 문서를 증거로 제출했는데도 일반 과정으로 본 것은 대법원이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사진에 현직 외교관이 댓글로 욕설을 한 사실이 확인돼서 외교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주 방글라데시 대사인데 이전에도 대사관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확인돼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입니다. 지난 4일 올라온 2개의 사진엔 각각 하나씩 욕설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댓글을 단 사람을 클릭하니 주 방글라데시 대사의 계정으로 연결됩니다. 대사가 대통령 사진에 욕설 댓글을 달았다는 소문은 교민사회에 금방 퍼졌습니다. 갑질로 막 징계받고 했으니까 열받아서 욕했을 거라고 다들 그랬죠. 해당 대사는 지난해 직원에게 갑질을 한 사실이 확인돼 최근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시 대사관에 근무하던 요리사는 대사의 부인으로부터 머리와 손톱 손질을 요구받는 등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사는 댓글을 달지 않았다면서 경찰에 해킹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갑질로 인한 징계도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의 계정으로 댓글이 달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계정 도용 여부 등 댓글이 달린 경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며칠 전 경북 영주에서 유독가스 누출 사고가 났을 때 공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빨리 대피하란 문자가 가기까지 50분이 걸렸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아서 늦어졌다고 합니다. 또 나머지 시민들에겐 불편을 끼친다는 이유로 경상북도가 문자 발송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공장 인근 마을 주민 일부가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받은 건 7시 27분입니다. SK 머티리얼즈 공장에서 가스가 새나간 지 50분이 지나섭니다. 늦게 보낸 이유는 황당합니다. 새벽이라 재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담당 공무원이 출근하지 않아서입니다. 당직자가 보내는 시스템이 당직실에 없어요. 공장 주변에 살고 있지 않은 영주 시민들은 사고가 나고 4시간이 더 넘어서야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다 끝났다는 내용입니다. 영주시 측에서 2번이나 문자 발송을 요청했지만 경상북도가 승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추가 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경영생활에 이제 불편을 초래하게 되죠. 혼란도 오고.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출근하고 등교했습니다. 이렇게 등교한 학생들은 뒤늦게 학교에서 긴급히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9시 반쯤에 방송에 올려서 다 이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영주 지역 시민단체들은 지자체 재난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배우 최은희 씨가 9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상록수 등에 출연하며 1960년대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동했습니다. 1978년 납북됐다 남편인 고 신상옥 감독과 함께 북한에서 만든 영화 소금으로 1985년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1986년 오스트리아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탈출에 성공하는 등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4년이 지났지만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사업들이 각종 장애물에 막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진도 팽목항도 몇 년 뒤면 지금의 모습을 많이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강풍이 부는 날씨에도 시민들의 발길은 끊기지 않습니다. 기억의 벽에 메시지를 읽거나 노란 리본을 붙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방향을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합니다. 여기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는지 보고 싶었고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기다리는 모습은 어땠는지 생각도 해보고. 항상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찾게 됐어요.
분향소에도 많은 이들이 다녀갑니다. 영정 앞에 놓인 간식거리나 새 운동화가 쓸쓸합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컨테이너 숙소 뒤로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진도항 개발공사의 일부입니다. 개발 계획에 따르면 팽목항에는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인데 빨간 등대가 보이는 이 앞쪽 바다부터 저곳 분향소가 마련된 곳 사이를 매립을 한 뒤에 항만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참사로 인해 미뤄졌던 개발이 다시 시작된 건데 여객 터미널이 완공되면 현재의 시설 대부분이 사라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항에다가 이걸 계속 정치한다는 것은 조금 누가 봐도 좀 안 맞지 않습니까? 항에서 사고가 나버렸으면 모르는데 공해상에서 사고 난 건데. 나는 마지막으로 본 아이 얼굴 본 데가 이 자리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안 해놓으면 진짜 후회할 것 같은 느낌. 팽목항에서 500여 미터 떨어진 이곳에 해양안전관이 들어섭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해양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2015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번번이 건립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운영 비용의 부담을 누가 할지를 놓고 해수부와 전라남도 간 공방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유스 호스텔 등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해양 안전 관련 체험과 훈련을 제공할 계획인데 부지에 바다가 면해 있지 않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단원고가 있는 경기도 안산은 추모공원 설립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정부 합동 연결식을 마지막으로 4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합동 분향소는 철거가 되고 시는 공원 안에 다른 추모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세서 현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반대 집회에 참여한 시민이 수백 명입니다. 세월호 납불 땅! 세월호 납불 땅!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안산 시민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랬던 우리를 이렇게 배신을 했어요. 추모 시설의 위치와 봉안 시설 여부가 반대의 핵심입니다. 추모공원과 추모관 세우는 것 반대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남 농장에다 세우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주변에 주택가와 아파트가 많은 것도 반대가 많은 이유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장, 시의원 예비 후보들이 시위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를 보는 일부 학생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기 이렇게 자식들이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도 저도 시위를 할 수 있을까 좋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어요. 4년 전 세월호 아이들을 기다리던 기억의 방파제입니다. 아직도 이곳 방파제에는 잊지 않겠다, 보고 싶다라는 메시지들로 가득한데요. 하지만 이곳 팽목항마저도 참사의 기억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얻었던 교훈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닌 포기라는 것. 끈기를 이길 수 있는 재능은 없다는 것. 꾸준함이 쌓이면 넘을 수 없는 실력이 된다는 것. (60년의) 시간이 알려주었습니다. 계속하는 것이 힘이다. KCC.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997년 4월 20일 광장 한편 세월호 유족의 막사 앞 시인은 헛개비처럼 서 있던 남성의 종아리 위에 쓰인 날짜를 보았습니다. 그날 태어난 아이는 그로부터 17년 뒤에 잔인했던 4월에 끝내 바다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결코 그날로 돌아갈 수 없었던 아비는 아들이 태어난 그 시간이라도 잊지 않고자 몸 안에 글자를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의 어느 날 이른바 영재라 불리는 9살 주원이는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공부해서 타임머신을 개발하고 싶다고 했던 아이. 왜 시간여행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대한 소년의 답변은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주원이가 돌아가고 싶은 시간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가라앉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세월호의 형 누나들에게 그 배가 위험하니 타지 말라고 얘기해 주려고 아이의 책가방에 매달린 노란색 리본이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4년이란 시간, 그 길이와 너비는 얼마만큼일까? 인정하긴 어렵지만 시간은 흐르고 삶은 계속되고 있기에 모두는 조금의 죄책감과 조금의 미안함을 품은 채 다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평범한 일상이 모두 슬픔과 그리움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은 천천히 지나갈 것이고 사람들은 가끔씩 다시 그날을 떠올리며 소스라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안타까워했던 순간들을 잊지 않는다면 그것은 헤어짐이 아닌 영원히가 아닐까. 적어도 우리는 단식 중인 세월호 가족들 앞에서 피자를 시켜놓고 폭식하는 행위에 투쟁이란 이름을 붙였던 야만의 시대를 건너왔고 국가가 거의 모든 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보이는 참사에 그저 그것도 하나의 교통사고일 뿐이라고 외치는 잔인한 세월을 지나온 사람들이기에 누군가 잊으라 해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에 이어서 동생 조현민 전무의 이른바 갑질 논란까지 대한항공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회사 명칭에서 대한을 떼내야 한다라는 청와대 청원 여론이 높고 회사 안에서는 이례적으로 3개의 노조가 한 목소리로 조 전무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실제 국적기 이름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잠시 후에 팩트체크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대한항공이 오늘 오후 늦게 조 전무를 대기 발령 내고 업무에서 배제했는데 회사 내부 분위기를 좀 알아보죠.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김성기 위원장이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우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조현민 전무에 대한 대기 발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기 발령은 회사 내에 있는 인사 징계 절차이긴 하지만 대기 발령이 풀리면 언제든 원복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뭐 물러났던 사람도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긴 하니까 대기 발령 가지고는 도저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아마 노조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최근에 계열사 사장, 그러니까 칼 호텔 네트워크인가요? 거기 복귀를 했는데 네. 비슷한 전철을 밟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 보죠?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최고 경영진의 결심이 없이는 반복될 수밖에 없는 회사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 최고 경영진이라 하면 그 부친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까? 뭐 저희가 직접 들은 바는 없고요. 사실은 그저께 일요일 날 아침에 다낭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요? 조현민 전무가. 네, 예. 다낭에서 돌아오면서 곧 기자회견이 있을 거라는 기사도 보고 저희들은 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어떤 그 국민의 분노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사과와 함께 예. 액션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 사실은 여지껏 없고 오늘 오후 늦게 나온 얘기는 일단은 대기 발령 조치를 취하는 걸 보면서 이렇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 느끼는 것처럼 안에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3개 노조가 합동으로 공동성명서를 냈습니다. 거기서 아무튼 조현민 전무는 사퇴하라. 그리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는데 네. 아무튼 대한항공 직원들은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들이 오가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뭐 회사집 많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자부심도 갖고 좋은 회사를 만들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예. 지금 어떤 회사의 어떤 업무나 일이 아닌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이 되고 또 집에 돌아갔을 때 가족들로부터 들리는 얘기들이 굉장히 창피해서 어디다 얼굴을 못 들 정도의 얘기들을 듣고 다닌다고 예. 직원들이 굉장히 자조적인 표현들로 우리 열마당에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말이죠. 네. 뭐 내부 게시판에는 나도 제보를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이번 건 말고 뭐 워낙 많은 일이 있다고 이게 거의 다반사라고 얘기가 나와서 네네. 일반 사람으로선 그게 잘 상상은 가지 않습니다. 물론 뭐 엊그저께 그 공개됐던 녹음 파일인가요? 그걸 들어보면 네네. 예, 물론 회사 측에서는 그게 조현민 전무가 아니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걸 제보한 사람은 사원 신분까지 밝히면서 그걸 제보했는데 네네.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는 운항승무원 노조이기 때문에 직접 그런 사례들을 접할 기회는 없었고 예, 간간히 카더라 소문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카더라 소문 가지고 그거를 전부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물론 그렇죠. 예,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어떤 사실을 체근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예, 그런데 사실은 그 음성 파일 저도 처음 들었는데 사실 그거 듣고 많은 상직간부들하고 조합원들하고 논의하면서 다들 많이 놀라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격한 감정을 느낀 것들을 표현대로 했습니다. 예. 예. 그 땅콩 회항 사건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른바 갑질이라는 것이 항공 운항에도 그 안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오너 일가의 이런 일종의 일탈 같은 것이 직간접적으로 항공 운항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조합원들한테는 프로페셔널한 마음으로 본인 자기 관리 잘하고 심리가 잘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길 바라는 게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 개인적인 마음이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조종 훈련 교육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교육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조종사들이 커먼 에러로 실수하는 요인 중에 심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 것들이 뭐 디스트레스나 픽세이션이나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은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더라도 한 사람의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중요한 순간에 이륙을 하거나 접근, 착륙하는 순간에 많은 집중력을 요하는데 그런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까 심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를 따지기 이전에 네네. 회사 자체가 지금 글로벌하게 어찌 보면 망신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좀 네네네. 걱정이 돼서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김성기 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정부는 교양 후 일가에 대해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대한항공에 관한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과 또 태극 무늬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떨어뜨렸으니까 이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거죠. 팩트체크에서 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대한항공이 일단 민영 항공사죠? 네, 원래는 대한항공공사라고 해서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적자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진 상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영문명은 코리안 에어라인스로 그대로 둔 채 네. 대한항공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렇게 나는 새 모양의 문양을 넣었습니다. 1984년에는 코리안 에어로 영문명이 달라졌고 태극 무늬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한진 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부터 써왔던 이름인데 근데 이거를 이제 정부가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상표법을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표현도 지명에 해당되긴 합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심사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지리명과 업종명이 결합될 경우에 허가해왔습니다. 지명과 혼동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영문도 마찬가지여서 혼용할 경우에 코리아, 코리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단 이 상표 심사 기준은 2008년 4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전에 허가받은 것은 괜찮은데 2008년 이후에는 대한과 한국을 상표로 쓰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 코리안 에어라고 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국격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정부가 이거를 결국에는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군요. 네, 태극 무늬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상표법은 1949년 이래로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금지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한 특허청의 심사 기준을 보겠습니다. 건곤 감리를 포함한 태극기 모양과 닮았는지, 네. 태극 무늬만 쓸 경우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분리되어 있는지, 그 사이에 글자가 들어갔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한항공은 1984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태극 무늬 사이에 비행기 프로펠러 모양이 들어가서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표 등록 취소 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네, 지금 계속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국민 청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이러한 나라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1969년 민영화 이후에 20년 가까이 독점적인 지위를 누렸습니다. 1980년 회의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대한항공 특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2의 민항기를 허가하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쟁력을 이유로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세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혜택을 줬습니다. 1988년에 정부가 아시아나 항공을 허가하면서 이 독점권이 깨졌습니다. 네. 지금 정부는 항공사에게 뭐 운항권 주고 그리고 항로를 쓸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네, 항공사는 지금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외국과 협상을 해서 운항권과 영공 통과권 이런 걸 얻어냅니다. 이걸 항공사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네. 배분 기준은 안전성, 고객 편의성, 재무 건전성 등 매우 많습니다. 반복되는 갑질이 경영을 흔들리게 한다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열죠 첫 번째 키워드를.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전략적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자유한국당의 고백인데요. 예. 오늘 국회 자유한국당 회의실에 처음 보는 배경막이 등장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로 되어 있는데요. 밑에 편말을 보면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또 전 민주당원이 개입된 댓글 공작 진상조사를 요구하면서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민주당의 부패를 지적하고 이는 대통령제, 현 제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나눠주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한 셈입니다. 예. 그러면서 더 눈에 띈 건 우리도 그래서 망했다. 전 여당이 자신이 여당일 때 부패 때문에 망했다고 공식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예. 저걸 저렇게 써가지고 뒤에 걸어놨습니까? 예. 저 회의실은 새로 개선을 해서 오늘 처음 예. 열었는데 크게 붙여놨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원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인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지 않았나요? 예, 홍 대표의 인식과는 결이 약간 다른 셈인데요. 부패해서 망했다는 얘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일부 국정원을 잘못했다라고 했지만 부패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저 문구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당 관계자가 전하기를 무미건조한 문구로는 안 된다면서 그래서 우리도 망했다라는 문구를 넣어달라고 예. 김성태 원내대표가 냈다고 합니다. 예.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전에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정부와는 거리가 있고 예. 또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배경막은 간혹 정확한 표현을 하고 나는데요. 2016년 총선 한 달여 전인
당시의 배경막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정신 차리자 한순간 훅 간다. 이게 2010년 3월 배경막인데요. 예. 당시에는 총선 공천을 두고 친박과 비박 간의 갈등이 컸었는데 정확히 한 달여 뒤에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배경막의 애언이 맞았습니다. 예. 근데 하여간 뭐 배경막을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금방 와닿긴 하겠죠. 예. 본인들한테도.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그녀의 목소리로 잡았습니다. 이건 뭐 조전무 목소리입니까? 예. 예. 일단 수백만 명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일단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또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무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게 뭐 누구 목소리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요? 예, 대한항공 측에서는 조전무의 목소리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저 녹음 파일을 제보했던 제보자가 오마이뉴스 측에 본인의 사원증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맞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부에서도 여전히 의구심이 있습니다. 의구심의 근거는 지적하신 대로 사무실에서 과연 저런 톤, 저런 어휘, 저런 데시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일반적인 상식에서 나오는 의구심입니다. 예. 그래서 뭐 사무실이 아니라 무슨 종교시설이나 일부 사이비 종교시설이나 무슨 연극 연습을 하는 자리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예. 한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내부 직원이 친절하게 기자들의 취재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내부 현직 직원들의 고발은 좀 어려우니 전직 임원들을 접촉해봐라 이렇게 해서 실제 전직을 제가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목소리의 주인공이 조현민 전무가 맞다. 상당히 가깝게 있었던 전직 임원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말하기 그렇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또 다른 전직 관계자는 조 전무의 목소리가 맞다라고 확인을 해줬고 소리를 들어보니 내가 있을 때보다 증세가 심해진 듯하다라고 당시에 대한 평가도 했습니다. 증세라고 표현하는군요.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의 주장입니다. 예. 아무튼 복수의 관계자들이 직접 박 기자가 통화해 본 사람들이 이 목소리가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 전무는 이전에 언니인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논란 때 복수하겠다 문자를 보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는데요. 앞서 이제 녹음 파일을 제보했던 사람은 우리에게도 가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접촉한 한 현직 대한항공 관계자는 사실 저런 일들이 회사에서 비일비재한 거를 부끄러워서 가족에게 숨겨왔는데 저런 소리 들으며 회사 다닌 걸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자, 세 번째 키워드를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친구의 설전으로 잡았습니다. 예,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혐의로 최경환 전 부총리의 공판이 있었는데요. 증인으로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나왔습니다. 예.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병기 전 국정원과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한때 진술한 바 있는데 오늘의 설전 내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싸웠나요? 거의 말싸움 수준이었었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이병기 원장이 국가의 예산을 잘 모르셔서 검찰 의도에 자꾸 이용당하는 진술을 하셔서 답답하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병기 전 원장이 발끈해서 제가 뭐 어리석은 놈도 아니고 검찰 유도에 말려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약간의 공방이 오가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최 의원이 본인에게 전화를 2번 했다는데 성왕종 때도 검찰 조사 안 받게 해달라고 전화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자 최경환 의원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단언을 했고요. 그러자 무슨 선배 공천을 못 받았을 때도 전화를 했다라고 하자 그때는 비서실장 때 아닙니까? 라고 바로 최경환 의원이 반박을 했습니다. 이런 설전 간에 당시의 국정원장 또 친박 핵심 의원 간의 치부들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저렇게 싸우다 보니 검찰에서는 나중에 증인 물 한 잔 드시죠라고 좀 말린 뒤에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합니다. 다만 수도권과 충북을 중심으로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예, 미세먼지 높다는 건 이젠 뭐 뉴스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끝나고 소셜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세월호 현장에 가 있는 세 기자를 영상 통화로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머나먼 길 떠나온 사람처럼 마치 배웅아온 것처럼 다시 돌아